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미술 수업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항상 보고 넘어가는 거 있죠? 항상 저작권 선생님한테 있으니까 함부로 유포하고 공유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면서 오늘 수업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이집트 미술 배우고 그 다음에 헬레니즘 미술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러고 우리가 중세 미술까지 배웠죠. 중세 시대 미술까지 배웠는데 중세 시대 미술 이후로 다음으로 도래한 시대는 바로 르네상스 시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가 무엇이냐? 변화의 바람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중세시대가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쭉 이어져 왔었어요. 엄청 오랫동안 이렇게 중세시대가 이어져 왔었고, 그랬던 중세시대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서 신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교황의 권위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우리 중세시대 때는요, 신과 교황의 권위, 그리고 교회의 힘이 정말 막강했다라고 우리 배웠었죠. 그렇게 막강했던 힘들이 천년의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됐던 시대, 그것이 바로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과 교황의 권위가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생각이냐 하면요. 신을 그렸는데 미술가인 우리가 얻은 게 대체 뭐야? 남는 게 뭐야 대체? 여태까지 신만 믿고 신만 그리면 된다 그랬는데 우리는 얻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다시 사람을 그려볼까? 이제 신 말고 다시 사람을 그려보자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나눈 끝에 결론이 그래, 다시 인간을 표현하자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한 번만 해볼게요. 어떤 질문이냐 하면요, 다시 언제로 돌아가자는 것일까요? 네. 다시 인간을 표현하자는 이 멘트, 이 말이, 이 생각이 과연 언제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일까? 맞아요. 여러분들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아주 똑똑하게 대답을 잘 해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리스 미술, 그리스 미술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 미술에 영향을 주었던 게 헬레니즘 미술이었죠. 헬레니즘 미술이었고, 근데 헬레니즘 미술이 중세 시대에는 사라지게 됐죠. 이렇게 X자에서 중세 시대에는 사라졌던 게 이런 그리스 미술의 계보였는데, 이 중세 미술은요, 이집트 미술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였었죠. 중세 미술이 거의 이집트 미술로 퇴보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그랬던 중세 미술까지의 그 계보가 다시금 그리스 미술인 르네상스 미술로 탈바꿈된 것입니다. 중세 미술이 그리스 미술로 이어진 건 아니죠. 르네상스 미술이 그리스 미술에 영향을 받고 르네상스 미술은 다시 그리스 미술로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 계보 이해가 가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집트 미술과 그리스 미술을 정확히 알면 이 미술사의 흐름, 이 두 계보들이 엎치락 뒤치락 했었다라는 거 얘기를 했었죠. 지금 그 얘기예요. 중세 때는 이집트로 퇴보를 했었지만 르네상스 때는 다시 그리스로 돌아가고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했던 것이 서양 미술사의 큰 흐름이니까 그것을 잘 이해를 해주시고
잘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르네상스는 그리스 미술로 돌아가자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던 거였어요. 자, 르네상스란 그럼 무슨 뜻이냐 하면요. 르네상스는요. 학문 또는 예술의 재생, 부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뭔 말이냐? 중세 때는 우리 암흑기였죠. 암흑기를 벗어나서 이제는 예술 다시 재생하고 부활하자라는 뜻을 갖고 있던 게 바로 르네상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학문도 암흑기였고 예술도 암흑기였고 인문학 모든 게 다 암흑기였던 시절이 중세였다라는 거 우리 저번에 배웠죠. 그래서 다시 부활하자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그리스 미술 양식이 등장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오랜 암흑기를 지나 불어온 변화의 바람, 아까 그래서 선생님 변화의 바람이라 얘기했었죠. 변화의 바람, 문화의 황금시대 르네상스라고 불립니다. 이 문화가 다시 재생을 하면서 진짜 황금시대를 맞이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부흥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때 대단한 걸작들, 대작품들이 엄청 많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그 르네상스, 지금부터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네상스의 시작의 포를, 작은 공을 쏘아 올린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 이름하여 조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발음 주의하셔야 돼요. 조토예요, 조토. 네, 조토인데 지오토라고도 불리웁니다. 이 조토라는 사람이 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불렸는지 조토의 작품 함께 살펴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조토 디 본도네 플레임이에요. 조토의 플레임인데 조토 디 본도네의 신앙이라는 작품입니다. 신앙이라는 작품인데,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이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과연 이 신앙이라는 작품은 중세시대 그림과 무엇이 다른가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지금 이게 중세시대 그림이었죠. 어떤 점이 다를까요? 여러분들 속으로 막 많은 대답을 해준 것 같은데 선생님이 텔레파시 딱 받았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군요. 맞았어요. 아주 잘 맞췄어요, 여러분. 중세시대 미술은 이렇게 평평했죠. 굉장히 평평한 그림을 그렸었는데 지금 조토가 다시금 입체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지금 그림을 살펴보면 이렇게 양감이 보이죠? 양감. 입체적으로 표현이 된 것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옷주름 같은 이런 디테일들, 이 디테일적인 섬세하고도 구체적인 표현들이 다시금 되살아나게 된 것이 바로 조토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토의 그림을 이렇게 얘기도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이것은 조각이 아니다. 환조라 하면 360도, 조각을 360도로 다 깎아내는 3D 입체물을 바로 환조라고 하는데 환조 같은 느낌의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그림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조토가 굉장히 섬세하고 조각상처럼 그림을 표현을 했다. 완전 섬세하게 표현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토는 평평한 평면에서 깊이감을 느끼게 해주는 기술을 재발견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처음 발견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스 미술 때 이미 발견됐던 것이었고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그것이 사라졌던 거였는데 조토가 그것을 재발견해서 다시금 표현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들 이해되셨죠? 또 이런 점이 달라졌어요. 어떤 점이 달라졌냐 하면요. 중세시대 때는요. 교회 조각이라든지 재단에 붙어있는 그림을 재단화라고 하거든요. 어쨌거나 그런 재단화 그리고 성경의 그림 이런 것들을 다 예술가들이 그렸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예술 작품에 대한 영광을 모두 교회가 차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가들, 예술가들이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이렇게 조각상도 넣고 제단화도 그려놓고 성경 그림도 그려주고 다 했는데 모든 영광은 다 교회가 가지고 갔었던 거였죠. 그래서 미술가들, 예술가들은 굉장히 허무한 그런 나날들을 보냈었는데 이 조토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했냐면요. 작품의 영광이 오롯이 미술가의 몫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의 시작점이 바로 조토인 것이에요. 이 조토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겼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됐죠? 억울할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피똥 싸면서 생고생하면서 작품 만들어서 다 치장을 해줬더니 그 영광이 다 교회로 돌아가고 나한테는 땡전 한 푼, 나한테 영광 돌아오는 것도 없고 너무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쵸 여러분? 근데 그런 억울함을 이 조토가 달래주고 풀어주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토 이후로 다른 나라에서도 미술사란 위대한 미술가들의 역사로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미술사라는 게 미술의 역사라고 했었죠. 조토 이후로 미술의 역사는 이런 위대한 미술가들이 있었고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다. 그렇게 불리우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미술가들이 없었다면 미술사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대한 미술가들의 그런 지위 이런 것들이 격상되고 그러면서 칭송받기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술가들이 없으면 미술사는 없으니까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조토 말고 마사초라는 또 유명한 르네상스 화가가 있었어요. 마사초의 지금 작품인 성삼위일체, 성모, 성요한과 헌납자들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또 엄청 유명한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인데, 자, 일단 이거 봤을 때 여러분들 무엇이 느껴지나요? 딱 봤을 때. 음, 여러분들 딱 봤을 때 그냥 십자가 보이고 별 느낌이 안 들 수도 있어요. 별 느낌이 안 들 수도 있는데 옛날에 그 당시 사람들은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 작품이 어떻게 충격적이었냐 하면 그림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왜냐하면요 여기 뒤에 이 십자가 뒤에 배경을 한번 볼게요. 배경을 보면요 쭉 뒤로 들어가는 듯한 이런 원근법이 표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오늘날에는요 이런 원근법적인 표현을 많이 접하게 됐고 그런 그림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그림인데 라고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런 원근법들이 발견이 되지 않았고 표현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자 그림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사초는요 원근법의 시작을 알리는 화가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때 이 원근법을 보다 심층적으로 활용을 하고 표현을 했던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원근법이라는 게 르네상스 때 가장 많이 사용이 되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르네상스에 3대 거장이 있습니다. 진짜 유명한 사람들 3명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살면서 한 번쯤은 다들 들어봤을 거예요. 이 3대 거장, 3거장 누구인지 3대장이라고도 불리워요. 과연 누구인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두 번째로 미켈란젤로. 풀네임은요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라는 사람이에요. 미켈란젤로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미켈란젤로는요 그리고 우리 미술실 있죠. 미술실에 들어가면은 딱 시계 밑에 시계 언저리쯤에 있는 조각상이 있을 거예요. 석고상이 있는데 거기 있는 석고상이 미켈란젤로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선생님이 수업 때 한번 언급하긴 했었는데
다음에 미술실 오게 되면은 와서 한번 보세요. 미켈란젤로 조각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르네상스 3대 거장 중에 마지막으로 라파엘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파엘로. 이 3대 거장들은 굉장히 유명해요. 진짜 이 사람들 3명을 알면 르네상스를 다 알았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만큼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왜 이렇게 유명하고 왜 르네상스를 빛내는 거장으로 이름을 명성을 날리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선생님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표적인 모나리자, 모나리자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자, 모나리자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이 그림의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또 값어치도 엄청난데 왜 이렇게 어떤 매력이 있길래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일까?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어떤 매력이 느껴지나요? 선생님은 이런 매력이 느껴지더라고요. 일단은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죠. 이게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진짜 알 수 없는 애매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게 묘하게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민둥 눈썹 딱 보면은 눈썹이 없죠. 네. 옛날 일본 영화에서 야쿠자들이 눈썹을 밀곤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민둥 눈썹이죠. 그리고 이런 매력도 있다고 합니다. 각도를 바꿔도 따라오는 것 같은 시선 처리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 딱 정면으로 봤을 때, 모나리자 작품을 정면으로 봤을 때랑 이렇게 왼쪽으로 천천히 움직일 때, 그리고 오른쪽으로 천천히 움직일 때, 이 모나리자의 눈동자가 이 시선이요, 자꾸 나의 눈과 마주친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 시선 처리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매력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기법이 있어요. 그 기법은 다빈치의 가장 대표적인 기법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합니다. 스푸마토 기법. 스푸마토 기법이란 회화에서 색깔과 색깔 사이의 경계선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경계를 뚜렷하게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부드럽게 처리하는 음영법을 바로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합니다. 딱 경계와 면과 면 사이, 선과 선 사이의 그 경계를요, 명확하게 구분짓지 않고 마치 안개에 휩싸이듯이 뿌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블러 처리. 여러분들 블러는 뭔지 쉽게 아시죠? 요즘엔 블러 처리가 좀 된 듯이 표현을 한다. 그것이 바로 스푸마토 기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또 공기원근법이라고도 불리워요. 원근법이란 가깝고 멀고를 표현하는 그런 기법인데 아까 우리 마사초 그림에서도 봤듯이 여기 원근법이라 했었잖아요. 원근법은 멀고 가까운 것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그리면서 점점점 뭔가 쑥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게 그런 게 원근법인데 그런 것을 스푸마토 기법에서도 나타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알 수 없는 미소가요, 바로 스푸마토 기법의 효과예요. 이 스푸마토 기법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 알 수 없는 미소가 탄생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스푸마토는요, 하나의 형태가 다른 형태 속으로 뒤섞여 들어가게 만들어서 무엇인가 상상할 여지를 남겨놓기 때문에 신비로운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에요. 이 상상, 딱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에게 제시가 되면요. 상상이 딱 거기서 단절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뭔가 알듯 말듯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함으로써 상상의 나라를 펼치게 되고 이게 묘하고 신비롭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스푸마토 기법의 매력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 작품의 얼굴을 이렇게 확대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아까 애매모호한 표정, 애매모호한 그 미소
있다고 했었잖아요. 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된 건지 선생님이 얘기를 해줘 보면요. 일단 눈웃음을 지을 때 눈가에 주름. 원래 눈웃음 지으면요, 눈가에 주름이 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눈가에 주름이 잘 안 질 수도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웃을 때 눈웃음을 지으면 주름이 져요, 눈가에. 그 주름을요, 이렇게 어둠 처리를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어둠. 눈가 주름에 어둠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입가에도 살짝 어둠 처리를 했죠. 여기 어둠 처리를 이렇게 했죠. 이렇게 처리를 함으로써 웃는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게 만드는 천만불짜리 미소를 바로 스푸마토 기법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스푸마토 기법으로 처리를 안 했다면 이 면과 면이 마주 짓는 이런 주름들을 딱딱 경계선을 나눠서 표현을 했겠죠. 이렇게 늙었으면은 웃으면은 이렇게 주름이 지기 마련인데, 이런 주름 경계들을 음영 처리로 뿌옇게 어둡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슬픈 건지 웃는 건지 알 수 없는 천만불짜리 미소가 탄생을 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주름이 져야 한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표정뿐만이 아니고요, 배경과 인물의 명확하지 않은 경계 처리도 이 경계들도요, 이 경계선도 제대로 표현을 하지 않고요, 스푸마토 기법으로 뿌옇게 안개에 휩싸이듯이 표현을 하다 보니까 신비로운 실루엣을 나타내게 됐습니다. 이것이 또 이 모나리자의 특징이자 매력점이 되겠죠. 그리고 그림에서 안정감이 느껴져요. 딱 봤을 때 안정감이 느껴지는데 그 이유는요, 바로 피라미드 구도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라미드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죠? 피라미드 딱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죠. 지금 모나리자 딱 보면요, 삼각형 구도예요. 그쵸? 이걸 바로 피라미드 구도라고 합니다. 이 피라미드 구도로 그렸을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관람자로 하여금 안정감을 느끼게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모나리자 작품이 그렇게 유명하고 굉장히 대단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르네상스의 3대 거장 중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미켈란젤로의 대표 작품 아담의 창조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담의 창조도 여러분들 한 번쯤은 본 적 있을 거예요. 혹여나도 못 봤던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배우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미켈란젤로는요, 아담의 창조라는 작품이 굉장히 유명해요. 굉장히 유명한데 이렇게만 봤을 때는 미켈란젤로는 화가처럼 느껴지죠. 화가니까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린 거겠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사실 미켈란젤로는요, 화가가 아니고요, 바로 조각가입니다. 네. 조각가랑 화가랑은 여러분들 다르죠. 그림을 잘 그린다고 조각을 잘하는 건 아니고요, 조각을 잘한다고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미켈란젤로는요, 둘 다 엄청 잘한 거야. 근데 화가로서 미켈란젤로는 유명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림을 그렇게까지 그리지 않았었거든요. 오직 조각 작품만을 이렇게 섬세하게 어마무시하게 표현을 했죠. 딱 작품들 볼게요. 왼쪽 작품 경우에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라는 작품이고요, 오른쪽 작품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는 작품이에요. 딱 봤을 때 와, 진짜 인체 비율 어마무시하게 아름답게 표현을 했죠. 완벽하게 표현을 했고 이 근육의 생동감 딱 느껴지죠. 그리고 피에타 작품을 봤을 때 이 하나하나 섬세한 옷주름이며 이런 인물들의 표정들, 이런 섬세한 디테일들이 살아 숨쉬죠. 진짜로 이건 누가 봐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리고 진짜 옷처럼 보이는데 이게 대리석으로 깎아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둘 다 대리석으로 만든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돌을 깎아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게 말이 쉽지. 여러분들 정말 실물로 봤을 때는 감탄을 금치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회가 된다면 이 조각상들
작품들 관람하러 한번 가보세요. 코로나가 꼭 끝나야겠죠. 그러려면. 어쨌거나 미켈란젤로는 화가가 아니고 조각가였어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왜 이런 아담의 창조 같은 이런 명작을 그리게 됐는지 선생님이 얘기를 해줘보도록 할게요. 일단 로마에 시스티나 성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시스티나 성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원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천장에 그림들이 그려져 있죠. 원래는 이 천장에 그림들이 없었어요. 천장에 그림들이 없었고요. 벽에 여기 벽면 쪽에만 그림들이 다 그려져 있었어요. 벽면 쪽에만 누가 그렸었냐면 그 당시 유명한 미술가들이 가득 그림을 그렸었어요. 벽면 가득 한가득 하나하나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에 반면 이 지금 선생님 빗금 치는 곳 있죠. 천장이죠. 천장은요 비어 있었어요. 천장이 비어 있어서 이게 천장 좀 휑한데 이 천장 좀 그림으로 채워줄 수 없을까? 고민을 교황이 했대요. 근데 그 교황이 고민을 할 때 당시 미켈란젤로의 재능을 시기했던 브라만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브라만테가 교황한테 가가지고 교황님 그 미켈란젤로라는 사람 있는데 미켈란젤로한테 천장화 그리도록 시키는 게 어떨까요? 걔 좀 한대요. 걔 좀 시키세요. 라고 교황한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켈란젤로는요 조각가였어요. 그림을 그린 적이 없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브라만테가 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그냥 쉽게 말해서 똥대보라고 그냥 시기 질투해가지고 야 너 뭔데 이렇게 나대? 너 이거 한번 큰 코 다쳐봐 하고 덫을 놓았던 거죠. 근데 미켈란젤로도 그래서 교황이 미켈란젤로한테 가가지고 미켈란젤로 소문 듣고 왔네. 이 천장화 좀 그려주시게나. 그랬는데 미켈란젤로가 아유 저 조각가예요. 저 안 합니다. 그림 안 그려요. 그랬지만 교황과 그리고 시장이 계속 와가지고 설득을 했대요. 미켈란젤로를 엄청 설득해가지고 에휴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제대로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마음 단디 먹고 이렇게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게요. 천장에다 그림 그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천장이 아치형, 돔형으로 이렇게 또 되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다리 같은 거 만들어서 그 위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미켈란조가 그림을 그렸대요. 그리고 이렇게 붓을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그림을 여기 그리기 시작을 했다는데 무려 4년 동안 이렇게 누워가지고 천장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4년에 걸쳐서.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나요? 중학교도 3년인데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 될 때까지 1학년 마칠 때까지 그렸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세월이죠. 그런 세월 동안 이 천장화를 채워 넣었다.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시스테나 예배당의 천장화라는 거예요. 이렇게 쭉 엄청 많은 작품들을 그리게 됐는데 요즘 오늘날 사람들은요 그에게 찾아왔던 위기가 미술계에서 미술의 역사에서는 새로운 기회로 맞이하게 되었다. 그 당시 미켈란젤로는 얼마나 당혹스럽고 난감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위기가 이렇게 완벽한 정말 대단한 작품들이 탄생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으니까 그것은 기회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아담의 창조 있었죠. 그게 여기 있어요. 보이시나요? 가운데쯤. 이 가운데쯤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걸 확대해서 보여줬던 거였는데 그거 말고도 쭉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천지창조를 모티브로 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했던 것이었어요. 천지창조라는 것을 모티브로 해서 그림을 표현했고 이 가운데 있는 그림이 바로 아까 봤던 아담의 창조라는 작품입니다. 가운데 보이시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완벽한 작품들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여러분들 알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거대한 공간을 그림으로 채운 한 사람의 육체적인 작업은 그의 지적인 그리고 예술적인 업적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가 후대에게 제시해준 항상 새롭고 풍요로운 착상들, 그리고 세부를 묘사하는 정확한 솜씨와 그 비전의 장대함은 인류에게 천재의 능력에 대한 전혀 새로운 개념을 심어주었던 것이다. 네. 어쩌면 이렇게 극찬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정말 몇백 년 전의 사람을 아직까지도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정말 얼마나 대단하면 이런 평가를 몇백 년이 흐른 뒤에서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멋지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이 역사에 큰 획을 긋고 장대하게 사라지리라, 이런 마음, 큰 마음 품고서 살아가는 건 어떨까요? 어쨌거나 열심히 살다 보면 그런 평가를 받을 날도 오게 될 겁니다.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여러분들의 인생 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무엇을 해주셔야 하냐면요, 각 학급 미드랑 클래스에 들어가서 소식의 설문에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이 설문에 참여를 해야지만 출결로 인정이 되니까 꼭 설문 참여하는 거 잊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오늘 수업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오늘 르네상스에 대해서 쭉 알아보았고, 오늘도 수업 듣느냐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남은 시간도 마무리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